존경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사를 역사적인 연설을 대회사를 하셨습니다. 올해 국제무대 데뷔를 앞두고 있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외교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을 멀리하는 대신 그동안 등한시했던 인도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관계 개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데요. 한편 김정은은 건군절의 즈음에서 열린 훈련 일군 대회에서 육성 통치를 선보이며 남다른 행보를 과시했습니다. 연합뉴스 장용은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외교 다변화에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게요. 얼마 전에 리수용 외무상이 인도를 방문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그러니까 아세안의 공식 파트너십을 요청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목적이 있는 걸까요? 북한이 인도와 수교를 했던 것은 42년 전입니다. 수교 이후에 북한의 외무상이 인도를 방문했던 것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번에 리수용 외무상이 인도를 방문해서 인도 외교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물론 외교장관 회담에서 인도 외교장관이 북측에 대해서 인권 문제라든가 핵 문제를 거론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북한이 그동안 소홀하게 지냈었던 인도까지도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인도의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파키스탄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사실 북한이 우라늄 농축도 파키스탄의 캄박사로부터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인도와 썩 좋지 않은 관계를 좀 풀어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브릭스다라고 해가지고 중국과 더불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데 결국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동남아 국가연합, 그러니까 아세안과 뭔가 관계를 좀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의사를 북한이 아세안 측에 전달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북한이 ARF, 그러니까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을 통해서 아세안 측과 접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그 이름 명칭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 군사적인 성격이 더 강한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아세안과 협력을 통해서 뭔가 경제적인 협력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의 틀을 좀 바꿔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결국 최근에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다변화 외교 노력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으로부터 제재의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뭔가 좀 탈출구를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세안은 북한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호응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세안 측에서는 다양한 단계의 어떤 파트너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최상위급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하위 단계 정도는 맺을 수 있다. 특히나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비동맹 국가이고 북한과 수교를 맺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이고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물론 최고 수준의 관계를 맺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초기 걸음마 단계 수준의 관계는 충분히 맺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 지난주에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반둥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란,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통령 등과 만나서 정상 외교를 펼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반둥회의가 열렸는데 사실 아시아 각국의 정상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도 참석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아베 총리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이번 반등회의라는 것이 아시아 국가들이 참가를 해서 뭔가 이제 아시아의 시대를 열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담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자리에 북한에서 헌법상 국가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집트 총리, 그리고 베네수엘라 부통령 등과도 만나서 관심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 이 사안 역시도 앞에서 지적했었던 리수영 외무상의 인도 방문이라든가 아니면 아세안에 가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동맹 국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현재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 발전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뭔가 외자를 유치하고 이러한 결실들을 맺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네팔 대지진과 관련해서 네팔 대통령을 향해 위로 전문을 보냈거든요. 이것도 외교 다변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북한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생겨나는 어떤 참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 외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전 외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명의로 네팔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위로 전문에서 피해자 유가족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의 뜻을 표한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결국 이건 역시도 아시아 국가들과 좀 긴밀하게 지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 이제 다음 달 9일에는 러시아에서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 행사가 열리는데 김정은이 참석할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북한 매체가 그 행사 준비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지만 김정은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거든요. 끝까지 비밀에 붙이겠다는 건가요? 예, 일단 북한에서 이렇게 김정은 제1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최고 지도자가 그 방문이 임박하지 않으면 공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라든가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외국 방문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도 보면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에서 외신들을 통해서 김정일 위원장의 현지 방문 소식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매체들이 함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이번에도 김정은 제1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게 된다면 방문하기 직전까지, 어쩌면 방문하고 나서까지도 함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서 러시아에서 열리게 되는 이번 전승절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보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만약에 방문하게 된다면 이 행사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외교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일단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 노동신문은 이번에 전승절 기념 행사에 러시아 당국이 약 7만 8,500명의 인원, 그리고 2,000대의 군사 장비를 동원하는 열병식 행사를 가질 것이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서 일단 이번 행사가 굉장히 의미 있고 비중 있는 행사다라는 점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과 러시아는 또 경제적으로도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 러시아의 경제사절단이 평양을 방문해서 경제 협력을 논의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나요? 예, 사실 최근 들어서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이라는 게 굉장히 발빠르게 전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철도 현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합의한 가운데 이번에 평양에서 제7차 북러 통상경제 과학기술협력 정부간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에서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북한으로 송전하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가 됐는데요. 아마도 함경북도 나선
그리고 청진, 그리고 한경남도에 있는 단천, 그리고 강원도 원산 금강산 등 동해안 지역에 있는 도시들에 주로 전력을 공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지역들의 송전망을 어떻게 설치하고,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발전 회사에서 이들 지역에 전력을 공급했을 때 그 전력 공급의 대가로 어떠한 것으로 북한이 보상을 하게 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일단 북한 쪽에서는 그 동광산에서 생산되는 동을 그 러시아 측에 전달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경남도 단천 지역에 있는 지하 자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논의가 됐고요. 또한 북한 내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의 현대화 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석유 채굴, 그리고 장비 공급 업체인 베아인베스트 사장이 직접 이번에 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북측과 과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현대화할 것인지를 논의했는데, 사실 북한에는 정유시설이 승리화학공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화학공장이 과거 러시아의 지원으로 건설이 된 정유공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러시아가 들어와서 러시아 시설들을 개보수하는 작업을 맡게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크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또 인도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과도 지금 관계 개선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정작 중국을 향해서는 좀 냉랭한 표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악화된 게 뭐 북한의 3차 핵실험이라고 하지만 장성택 처형도 한몫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출발점은 북한의 핵실험이었지만 본격적으로 양국 간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장성택에 대한 처형이 이루어지고 난 직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도 중국 쪽에서는 장성택이 그동안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었고, 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이 합작으로 투자하게 되는 북한 내 특구 사업을 총괄적으로 책임져 왔던 사람이 장성택이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쪽에서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사전에 중국 측에 통보를 하거나 양해를 구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반면에 북한 쪽에서는 북한 내부적인 어떤 정치 활동에 대해서 왜 우리가 사전에 중국에 통보를 해야 되느냐. 결국 중국 측이 장성택 처형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일종의 내정 간섭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북중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기업들이 여전히 북한과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문제는 정치 외교적으로 북한과 중국 간의 고의사절단이 오가지 않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메시지 교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일단 북중 관계는 정치 외교적으로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또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요. 지금 한미합동 군사연습이 종료됐기 때문에 좀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축을 하면서 비난을 했거든요. 어떤 속내인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홍영표 통일부 장관까지도 4월 말이 좀 되면 남북 관계가 지금보다는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내놓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한미합동 군사 연습이 지난 23일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한미합동 군사 연습에 강하게 반발해 왔던 북한이 훈련이 끝나게 되면 뭔가 대화 모드로 전환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깔려 있었던 건데, 어쨌든 북한이 지금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남북 관계의 경색을 당분간 끌어가겠다라는 생각들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쟁 연습이 계속되는 한 대화는 있을 수 없다라는 글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글에서 보면 물론 키 리졸브 한미합동 군사연습, 그리고 독수리 훈련이 끝나기는 했지만 오는 8월이 되면 을지 프리덤 가디언, 그러니까 을지 훈련이 시작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미합동 군사연습이 계속되는데 대화라는 게 가능하겠느냐. 대화와 전쟁 연습은 양립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하면서 남북 대화에 대해서 꿈꾸지 말라라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당분간 남북 관계가 전격적으로 풀려나갈 가능성은 지금으로 봐서는 커 보이지 않는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개선에 나서지 않으려고 하고 또 중국과도 멀리하는 반면에 뭐 러시아나 다른 나라 국가들과 이제 외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북한이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예,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러시아와 다양한 경제 협력 사업들에 합의하고는 있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실행 단계로 들어가기까지는 앞으로 논의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법적인 절차, 외교적인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미지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반등 회의에 참석을 해서 비동맹 국가들과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리수영 외무상이 인도를 방문해서 뭔가 과거와는 다른 북한과 인도 간의 관계를 풀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국제사회, 특히나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된 속에서 대북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과연 북한이 어느 정도의 목표를 상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좀 지난한 과정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은의 육성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뭐 신년사도 육성으로 이미 했고요. 이번에 훈련 일꾼 대회가 열렸는데 개회사, 연설, 폐막사까지 모두 했다고 합니다. 이런 육성 통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김정은 제1위원장이 보이고 있는 이 육성 통치는 김정일 위원장이 했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사실 김정일 위원장의 목소리가 어떤 톤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김정은 제1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평양에서 열렸었던 북한군 제5차 훈련 일꾼 대회를 직접 조직을 하고 그리고 개회사를 하고 연설을 하고 폐회사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 참석을 해서 개막사, 연설, 폐회사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군 그리고 북한 노동당의 어떻게 보면 말단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사에 참석을 해서 자신의 육성을 통해서 직접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과업들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자신이 직접 육성을 제시하고 그러한 것들을 북한의 말단 조직에 직접 전달하는 것은 그만큼 아무래도 후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정치적 리더십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분들을 대면 그리고 육성을 통해서 조금은 채워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은 이렇게 육성으로 통치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 현지 시찰에서도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는데 이런 행보들이 과연 민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되고 있나요? 예, 일단은 지금으로 봐서는 좀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신이 목소리를 직접 내거나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의 할아버지죠.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에는 직접 주민들과 만나고 직접 자기가 육성으로 연설을 하는 모습이 많았고 그러니까 죽던 해인 1994년 1월에는 신년사를 직접 육성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북한 주민들에게는 김일성에 대한 향수도 적당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육성을 통해서 그리고 주민과의 접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김일성 주석에 대한 코스프레가 어느 정도는 먹히고 있다.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신비에 쌓여져 있었던 김정일 위원장과는 달리 주민들과 스스럼 없이 만나고 그리고 대화하는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해서 나름 좀 기대를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측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보를 언제까지 이어갈까요? 일단 지금으로 봐서 그게 언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겠지만 김일성 주석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하던 해인 94년에 신년사까지도 육성으로 공개했었다라는 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육성 통치
그리고 육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그리고 직접 주민들과 만나서 스킨십을 하는 스킨십 정치, 이런 것들이 김정은 제1위원장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통치 스타일로 굳어질 가능성도 지금으로 봐서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장용훈 북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